9월 9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자, 미국 증시의 경우 제조 PMI가 예상치를 하회하니까 바로 이와 같이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비제조 PMI가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미국 증시의 반응은 그냥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금요일에 고용보고서가 조금 안 좋게 나오니까 다시 금요일에 또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미국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선제적으로 올라가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금리 인하가 9월 달로 임박하니까 확실해지니까 이제 차익 매물이 선제적으로 나오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지금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지만은 막상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면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그때는 경기 침체 같은 어떤 이러한 것을 빌미로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선제적으로 제가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7월 달에 그런 모습이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상황을 상기시켜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급반등이 들어갔다가 다시 또 되밀리는 과정에서는 그 성격이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제조, 비제조 PMI에서 알 수 있듯이 호재에는 둔감하고 악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이미 하방의 흐름을 정해놓고 의도적으로 정해놓고 이런 흐름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냥 경기 침체는 빌미를 삼아갖고 말이죠. 그냥 하나의 핑계거리로 삼아갖고 말이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으면 비제조 PMI가 예상치 상회했을 때 오히려 올라갔어야죠. 그죠?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이번 달에 0.25%포인트 인하가 유력한데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일각에서는 자꾸 0.5%포인트를 인하할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데가 있죠. 그러면서 일본이 이런 상황에서 뭐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경우 엔케리 청산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빌미를 만드는 거예요. 조종의 빌미를. 지금 이렇게 유도하면서 조종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경기 침체니 뭐 엔캐리 청산이니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그냥 하나의 핑계거리고 실제는 많이 올라갔잖아요. 지금 미국 증시 월봉으로 보면 엄청나게 올라가죠. 금리 인하 전에. 그죠? 그러고 나서 금리 인하가 다가오니까 그냥 차익 매물을 보이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서 저런 핑계를 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미국 증시를 지금은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나스닥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20, 60일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서 다시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방법입니다라고 했어요. 자, 만약에 지수가 60일 이평선 위에서 계속 움직였더라면 그 가능성이 있었죠. 그러나 결국은 60일, 20일 이평선 깨고 내려가면서 궁극적으로 제가 가장 안 좋은 패턴으로 얘기했던 20일 이평선을 다시 아래로 꺾는 과정을 유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증시가 다시 불안정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다만 나스닥 지수가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시는 대로 21 이평선하고 지수하고 이렇게 이격이 생기면 이렇게 뺐다가도 다시 반등 주고 또 빼고 또 이렇게 반등 주고 또 빼고 이런 모습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이격이 있기 때문에 이격 구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러한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20일 이평선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깨더라도 회복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즉 20일 이평선을 아래로 꺾는 과정은 반등을 하더라도 고점이 21 이평선 아래에서 나옵니다. 돌파를 못해요. 이건 꺾는 패턴이죠. 근데 21 이평선을 다시 살린다면 21 이평선 돌파해서 이제 저점 지지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야죠. 그래야 21 이평선이 위로 가죠. 그리고 만약에 21 이평선을 다시 회복했다가 깨더라도 회복했다가 깨는 현상일 때는 21 이평선이 행보등락으로 바뀌는 거죠. 이건 아래로 꺾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21 이평선 아래로 꺾는 과정으로 나오면 안 되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21 이평선을 일단 넘기는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되든 이런 모습이 되든. 그래서 지금부터는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격 구간에서 21 이평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만 이제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21이평선 아래에서 기술적 반등일 때는 아직은 경계 심리를 갖고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증시. 자, 제가 한국 증시는 이 가두리 박스권을 유지할 경우에는 유지해 준다면은 이제 이후 위로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쿼터로 블리칭 때 이번 주 목요일인데 이후에 이렇게 위로 갈 수도 있다라고 그랬는데 결국 지난주에 가두리 박스권 하단을 깨고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 패턴이 무산돼 버린 거죠. 그죠? 미국 증시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돼 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증시가 이제 금요일에 미국 증시 빠지고 하면서 주말에 이제 추가로 많이 빠질 거다라는 불안 심리를 갖고 있었는데 오늘 개발학으로 추가로 뺐다가 낙폭을 축소하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플러스로 마감시키는 그러한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한국 증시가 왜 오늘은 선방을 했는가 상대적으로 두 가지 이유로 보고 있어요. 하나는 이번 주 목요일이 쿼터로 블리칭 데이 1년에 4번밖에 없는 선물 옵션 동시만기래요. 근데 이 구간 쪽으로 만기일 쪽으로 지수를 계속 아래로 빼버렸기 때문에 옵션으로 따지면 풋 옵션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콜 옵션의 가치는 아주 많이 떨어졌죠. 콜 옵션은 지수가 빠지면서도 가격이 떨어진 것도 있고 시간 가치 만기일 다가오면서 시간 가치까지 빠져버리니까 아주 똥값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저렴해진 계속 밑으로 빼면서 저렴해진 콜 옵션을 만기일 전에 한 번은 그래도 위로 한 번은 해먹지 않을까. 콜옵션을 저렴해진 콜옵션을 사서 한번 위로 해먹으려면 지수를 한번 기술적 반등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만기일 전에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기대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은 8월 초에 우리가 빠질 때 무슨 논란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8월 초 급락할 때 PBR 8배, PBR 8.5배 저평가 논란이 있었죠. 이쪽으로 다시 내려온다면은 또 그 저평가 논란이 또 생길 수가 있죠. 그러한 저평가 논란이 나올 때는 시중 자금들이 저가 매수를 노릴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의식하는 저가 매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오늘 상대적인 선방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삼성전자가 여전히 오늘 마이너스권에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양대 지수 모두 오늘 양봉이라고 하더라도 5일2평선 이격을 이용해서 5일2평선 아래에서의 이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떤 변화점으로 보기에는 조금 섣부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추가적인 모습을 좀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한국 증시에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뭔가라는 부분이에요. 자, 미국 증시는요. 미국 증시는 엄청나게 역사적 신고가로 급등해서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서 조정을 좀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한국 증시는 제대로 오르지도 못한 상태에서 선제적인 조정, 특히 코스닥은 4월부터 조정이 나왔잖아요. 선제적인 조정을 보인 데다가 미국 증시 빠지니까 또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증시는 지수가 10년 전, 15년 전 지수로 다시 회귀하는 거죠. 미국과는 전혀 다른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미국이 많이 올라서 빠지는데 한국이 이런 10년 전, 15년 전 지수로 회귀하는 상태에서 계속 빠질 수가 있어요? 뭐 PBR 0.8배, 0.7배 계속 빠질 수가 있냐고요.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미국 증시와의 디커플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디커플링이. 미국 증시가 빠져도 한국 증시는 덜 빠지거나 안 빠지는 이러한 디커플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는 바로 그 자리를 찾아야 되고 그 자리를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별 매매 전략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면은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지수가 불안정한 구간에서는 지수가 빠지더라도 주가가 패턴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한국콜마 같은 종목, 지수 아래로 내려 꽂았는데 주가는 이 종목의 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죠. 그죠? 우위로 시도하잖아요. 한국 화장품 제조도 마찬가지. 지수 아래로 내려 꽂지만 얘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클래시스 이 종목은 요거는 제가 멤버십 분들에게도 계속 얘기했던 종목이지만 주식장인 카페에서도 그렇고 이 종목은 뭐 직전 고점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어쨌든 지수 내려 꽂는데 얘는 거꾸로 위로 올라가죠. 위로 시도하죠. 그죠? 자, GS 리테일 이런 종목도 지수 아래로 내려 꽂고 있지만 주가는 그렇지 않죠. 자, 네오이즈도 많이 조정을 거쳐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쳐서 최근에는 지수가 아래로 내려 꽂고 있지만 얘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한국콜마나 한국 화장품 제조, 클래시스, GS 리테일,
네오이즈 같은 이런 종목들, 지수는 아래로 내리 꽂아도 상대적으로 그런 모습이 아닌 패턴상 우위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선별적인 매매를 지금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한국 증시가 디커플링이 만들어지는 징후가 보일 때, 바로 그때 관악폭의 종목들에 대한 저가 매수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매매 전략을 좀 생각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매우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지금. 그죠? 사실 좀 매우 어려운 구간인데, 지금 요 구간이 매우 까다롭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요 주식장인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좀, 요 시장 난국을 좀 타파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하여튼, 매우 어려운 구간입니다. 매우 어려운 구간인데,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